유럽은 가을에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1000년 넘게 이어온 체코의 유구한 역사. 그 속에서 꽃피운 다채로운 예술을 즐겨본다. 아름다운 성과 숨어있는 이야기. 그리고 처음 공개되는 에탈 린더호프 궁전. 독일의 알프스에서 가을의 첫눈을 만끽하고 포르투갈 곳곳을 장식하는 청과 백의 예술 아줄레주를 본다. 아름다운 색을 만나는 가을 여행, 유럽으로 떠나보자. 인천을 떠난 나는 12시간을 훌쩍 날아 유럽 대륙 중앙에 자리 잡은 체코에 먼저 도착했다. (9세기경) 형성되기 시작한 프라하는 보헤미아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를 거쳐 지금에 이른다. 유럽에서 벌어진 두 차례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프라하. 이곳은 중세의 모습이 가장 잘 살아있는 대도시로 알려져 있다. 체코의 젖줄 블타바 강은 프라하를 동서로 가르며 유유히 흐른다. 사람들은 가을이 스며든 블타바 강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긴다. 나는 먼저 운치 있는 빨간 전차에 오르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요금은 약 1,800원. 30분간 마음껏 바꿔 탈 수 있어 프라하를 돌아보는데 제격이다. 프라하 서쪽 언덕 위에 내린 나는 거리에서 우연히 병사들의 행렬을 만났다. 병사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프라하성. 1000년 넘게 왕과 황제들이 머물렀던 프라하성에는 체코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공화국이 들어선 지금까지도 체코 정치의 주무대인 셈이다. 성 안쪽에 우뚝 솟은 성비투스 대성당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성벽을 지나 성당으로 다가서면 위풍당당한 첨탑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성당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하다. 내부로 들어가면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 예술품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벽면을 화려하게 수놓은 스테인드 글라스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성인들의 가르침을 압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유리창이다. 19세기 말엽부터 체코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구역을 나눠 맡아 만들었다는데 18개의 유리창이 서로 다른 화풍으로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그중에서 관광객들이 특히 즐겨 찾는 유리창이 있다. 아르누보 양식을 대표하는 체코의 예술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이다. 대개 스테인드 글라스는 생유리 조각을 이용해 모자이크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알폰스 무하는 통유리에 화사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중세는 종교의 시대. 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픈 열망이 건축에도 녹아들었다. Když vyjdete nahoru, tak uvidíte je krásný výhled na celou Prahu. Vidíte celou Prahu, jo, prostě z toho ochozu. Vidíte Pražský hrad, vidíte celou Prahu, řeku Vltavu a spoustu budov, prostě celou Prahu vidíte. 첨탑 전망대의 높이는 56m, 아파트 20층보다 높다. 엘리베이터는 없다. 287개의 계단을 오롯하게 밟아야만 오를 수 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올라서면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밑에선 희미하게 보였던 교회의 장식들이 또렷하게 보이고 가을빛을 담은 지붕들이 프라하를 수놓는다. 그 지붕들 사이로 프라하의 명물 카렐교도 한눈에 들어온다. Breathtaking because a lot of churches, a lot of history. There we have some like very unusual buildings, and really whole city is really nice organized. People are nice, really kind. 나는 언덕을 내려와 카렐교를 보기 위해서 불타바 강으로 향했다. 두 개의 탑 사이에 놓인 카렐교는 프라하 성과 구시가지를 잇는다. 1402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프라하 성과 구시가지를 잇는 유일한 다리였다. 지금도 체코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이 다리 위에선 거리의 예술가가 솜씨를 뽐낸다. 카렐교 교각 위엔 기독교의 성인 30인의 조각상이 서 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체코의 국민 성인 얀 네포무츠키의 동상이다. 동상 밑에 놓인 동판을 만지면 프라하에 다시 올 수 있고 배우자가 신뢰를 지키며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영험한 효과가 있단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며 소원을 빈다. 프라하 성에서 이어지는 네루도바 거리는 체코의 민족주의 시인 얀 네루다의 이름에서 명칭을 따왔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체코는 19세기에 들어서며 독립의 열망이 거세졌다. 이곳에 살던 네루다는 문학을 통해 체코의 민족 부흥 운동을 이끌었다. 거리 한가운데 오가는 사람의 눈길을 끄는 가게가 있어 들어가 보았다. 먼저 눈에 띈 건 체코의 전통 의상을 입은 마리오네트. 다양한 모습의 꼭두각시 인형이 한가득이다. 관심을 갖고 인형을 살피던 내게 가게 주인이 손짓하며 따라오란다. Většinou zakázkovou výrobu tady děláme. Jo, že loutky profesionální nebo na zakázku, tak děláme tady v té dílně naší. No. 그저 마리오네트를 파는 가게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기는 손수 인형을 만드는 공방이란다. 이곳에선 설계와 제작이 모두 손으로 이뤄진다. Jaká loutka jako vyrobíte teď? To je nějaká paní na zakázku, která si chtěla udělat sama sebe. 자신과 꼭 닮은 인형 제작을 의뢰받기도 한다는데 그 비용은 우리 돈 1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그래도 체코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연단다. 이처럼 체코 사람들이 마리오네트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Vlastně u nás bylo takové národní obrození, kdy my jsme byli součástí Rakouska-Uherska jako monarchie a u nás, řekněme, ten potlačovaný jazyk byla čeština, protože státním jazykem oficiálním byla němčina a díky tomu, že
loutkáři jezdili po vesnicích, kde se mluvilo hlavně česky, tak víceméně přinášeli tu kulturu českého jazyku na venkov a tím ji drželi při životě. 마디마다 줄을 단 이 작은 인형들이 체코인들에겐 문화와 정신을 잃지 않게 지탱해준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마리오네트에 흥미가 생겨 인형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체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마리오네트 스페이블과 후르비넥은 프라하에 전용 극장까지 갖추고 공연을 한다. 불이 꺼지고 막이 오르면 드디어 공연 시작이다. 아빠 스페이블과 아들 후르비넥은 체코의 인형극 작가 요세프 스쿠파가 1920년대에 만들어낸 캐릭터로 100년 넘게 체코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두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마련돼 있는데 현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꾸민 공연이 주를 이룬다. 무대 뒤도 볼 수 있을까? 배우들이 인형과 하나 되어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완벽한 공연을 위해 소통한다. 초창기에는 인형만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배우들은 그림자 뒤에서 인형을 조종했다는데 현대 인형극은 배우와 마리오네트가 같이 연기하고 객석의 관객들도 함께 호흡하는 종합예술로 진화했다. 나치 독일이 체코를 점령했을 때 스페이블과 후르비넥 극장은 저항군의 비밀기지 역할도 했단다. 100년을 이어온 인형극은 체코인의 기상을 담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다. Ano, snažíme se děti vést ke kulturnímu vzdělání a Hurvínek je jedním z českých pokladů našich, takže se snažíme, aby ho znali a aby se naučili chodit do divadla. Děti, jak se vám líbilo dnešní představení?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나이 많은 인형들이 어느새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다. 체코의 인형극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체코인의 삶과 정신을 대표하는 예술로 자리매김했다. 프라하의 밤이 찾아와 어둠이 깃들면 이 아름다운 도시는 변신을 한다. 다시 찾은 카를교 위에서 바라본 프라하는 무척이나 우아하다. 상쾌한 밤바람을 벗삼아 프라하의 가을밤을 마음껏 즐겨본다. 나는 프라하를 떠나 본격적인 가을 여행을 시작한다. 체코 남부의 작은 도시 체스키 크룸로프는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로 유명하다.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 이 도시의 상징 건물. 말국처럼 굽이치는 블타바강의 안쪽으로 마을이 모여 있다. 보헤미아 남서부에서 발원한 블타바강은 체스키 크룸로프를 지나 프라하로 향한다. 마을로 접어드니 500년쯤 훌쩍 시간을 거슬러 온 느낌이 든다.
산책하듯 거리를 거니는데 불쑥 크리스마스 가게가 나타난다. 아직 크리스마스까진 한참 남았는데 체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진심이다. 길을 걷다 구수한 빵 내음에 발걸음이 끌렸다. 이곳은 굴뚝빵 뜨르델릭을 파는 카페. 뜨르델릭은 밀가루 반죽을 길쭉하게 느려 뽑아 원형 틀에 둘둘 말고 굴뚝 모양으로 모양을 잡아 노릇하게 구워낸다. 달콤하고 구수한 굴뚝빵은 지친 여행객의 좋은 친구. 허기진 배를 금방 달래준다. 나는 조금 더 올라 언덕 위에 체스키 크룸로프 성을 찾았다. 1250년 처음 지어진 이 성은 수백 년간 개축되며 지금의 모습에 이른다. 성 내부는 스크라피토 기법으로 장식돼 있는데 평평한 벽이지만 요철이 살아있는 입체 조각처럼 보인다. 성을 관통하는 길을 따라 걸으면 체스키 크룸로프를 조망할 수 있는 망토 다리에 다다른다. 따사로운 햇볕이 드리운 체스키 크룸로프의 주홍빛 지붕들은 숲의 단풍과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한껏 자아낸다. 나는 이 아름다운 중세 도시에서 보헤미아의 가을을 천천히 음미한다. 나는 독일 쾰른으로 향했다. 독일 서부의 아름다운 도시 쾰른은 독일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유럽의 주요 도시를 잇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면서 1년 내내 즐길 거리가 풍부한 문화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독일 최대의 가을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이다. 쾰른 대성당 아래는 각종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 천지. 쾰른 사육제는 매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시작돼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긴 축제로 이때 숫자 11은 기독교 10계명밖에 일탈을 상징한다. Für Kölner diese Karneval? Das Kölner Lebenselixier. Man braucht also nein, nicht den Wind raushalten. Ja, das Handblutefest. Ja, und warum feiert die hier? Wir feiern hauptsächlich für uns. Fürs eigene Vergnügen. Ja, 마음껏 한심해지는 것이 이 축제의 묘미. 11시 11분이 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른다. 알라프는 기나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구호다. 쾰른 사육제는 다가올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의미로 시작됐다고 한다. 이렇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행사면서 각지에서 모인 악사들이 열띤 무대를 선보이는 신나는 공연장이 되기도 한다. 역시 축제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독일을 대표하는 소시지와 맥주도 한가득이다. So Bock zu saufen. Alles klar, zu saufen. Ja, zu saufen. 실제로 맥주 회사의 매출이 가장 오르는 시기라니.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모두가 흥청망청 즐기는 게 미덕이 되는 재밌는 기간이다. 가을 여행의 흥이 한껏 오른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도시 에탈은 가을 여행에 꼭 추천하고 싶은 곳. 에탈 린더호프 궁전은 19세기 바이에른 왕국의 국왕 루트비 2세가 건설하고 머물렀던 성이다.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과 아름다운 정원이 눈길을 끈다. 모든 관람객의 사진과 영상 촬영이 금지된 곳이지만 특별히 허락을 받아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방은 왕의 음악실. 루트비 2세는 문화예술을 열렬히 사랑하고 지원한 왕이라고 한다. 복잡하고 화려한 패턴과 장식으로 채워진 역동적인 궁전 내부를 거닐고 있으니 정신이 없어질 지경이다.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인 왕의 집무실. 정무를 보던 왕의 무게가 느껴지는 자리. 그중 눈에 띄는 그림 하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이다. Könige haben Versailles nachgeeifert. Das war das Vorbild in Europa. Louis XIV. Ja? Ja. Und Weil er so mächtig war. 유럽 내 가장 화려한 성을 모방하면서도 독일에서 가장 값비싼 마이센 장인들의 도자기로 꾸며진 내부. 정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Ja, und warum hat er denn so viel Schloss gebaut? Ja, er meint, das war seine Lebensfreude, seine einzige, wie er gesagt hat. 이 성의 주인인 루트비 2세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예술과 건축을 사랑했던 왕은 생전에 3개의 성을 건설했는데 백조의 성이라 불리는 노이 슈반슈타인 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외로운 그의 삶처럼 궁전 곳곳에는 웅크린 백조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장 크고 화려해야 할 왕의 식탁. 하지만 특이하게도 1인용이다. 이곳에 혼자 살았던 왕은 음식까지 바닥 배식구로 받을 정도로 사람들과 접촉이 적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화려한 왕의 침실로 들어선다. 왕이 가장 좋아한 푸른색과 황금으로 장식된 침실은 이 성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이다. 화려하다 못해 사치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성이지만 이 성을 건축한 덕분에 이 지역 많은 공예가들, 작업자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얻었다고 한다. Leben viele von ihm. Im Endeffekt
arbeiten wir heute auch noch für ihn. Wenn das Schloss nicht wäre, hätten viele Menschen keine Arbeit. 이 작은 성에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루트비 2세가 지은 또 다른 성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고 한다. 단지 외관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얽힌 이야기가 사람들을 더욱 매료시키는 것이 아닐까. 3시간 거리에 있는 퀴센에 들러 왕의 또 다른 성,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구경해 보기로 했다. 마침 성까지 올라가는 마차가 있어 얼른 달려가 탑승. You know the sun is shining. 곧 해가 질 시간인데도 성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다. 10분쯤 지나 성 아래에 도착했다. 성 안에 들어가는 대신 성의 멋진 전경을 볼 수 있다는 마리엔 다리로 향했다. 와, 정말 동화 속 그림 같은 풍경이다. 와, 진짜 이쁘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성 중 하나인 노이슈반슈타인 성. 월트 디즈니사 로고 속의 성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디즈니 성이라고도 불린다. Wie ist denn, wenn Sie jetzt so hier stehen, das zu sehen? Wie fühlen Sie sich? Unglaublich eindrucksvoll. Also wirklich ein traumhafter Blick, den man eigentlich immer wieder sehen möchte. 하지만 성의 완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루트비 2세. 아름다운 풍경과 비운의 스토리가 큰 여운을 남긴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가을비가 쏟아진다. 내일 일정이 걱정이다. 다음 날, 걱정과 달리 멋진 광경이 펼쳐졌다. 간밤에 쏟아진 비 덕분에 독일 알프스 산맥에 첫눈이 잔뜩 내려앉은 것이다. 알프스 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추크슈피체 산은 높이 2,962m의 독일 최고봉이다. 꼭대기는 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을 정도지만 이렇게 새 눈이 쌓여 산맥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모습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광경이란다. 나는 예정에 없었던 추크슈피체로 향했다. 간밤에 첫눈이 내렸는데 날씨까지 맑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케이블카에 올랐다. 눈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막 쌓이기 시작한 산. 마치 슈가 파우더를 뿌려놓은 듯 새 눈으로 살짝 덮인 추크슈피체 산의 모습은 독일 사람들도 매우 사랑하는 귀한 풍경이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특별하고 아름답다. 바로 전망대로 향하는데 아래와의 기온차가 굉장하다. 촉촉한 가을 여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영하 5도의 한파 속으로 뛰어든 기분. 그런데 참 시원하다. 독일의 최고봉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비현실적이다. 워낙 고도가 높고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하늘과 또렷한 산 아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일은 손에 꼽는 행운이라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심상치 않다. 거센 바람과 함께 강한 눈발이 몸 전체를 강타한다. 순식간에 산 아래의 전망은 하얀 눈발에 완전히 가려졌고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할 수 없어 황급히 실내로 대피한다. 역시 최고봉의 위력이다. 아래는 사정이 나을 것 같아 케이블카를 타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케이블카. 긴장과 설렘은 한 끗 차이다. 불과 300m가량 내려왔을 뿐인데 여기는 날씨가 꽤 맑아 다시 시야가 탁 트였다. 어른이고 아이고 미리 즐기는 겨울놀이에 여념없는 모습. 영락없는 한겨울 풍경이다. But it could be faster. I date a girl and she's so hip, but she could be nicer. I sing a song and it's a hit. Man, it could hit higher. I got a job that pays me well. Ja, geht's? Geht's? Ist nicht zu kalt für dich? Ja, ist zu kalt. Ja. Can't see the wood for all the trees. Give me my glass of Oh. Was gemacht? Nothing changes the weather. Things are going to Wie war? get better. Zum Fahren? Things are going to Ich get hab keine Angst. Es ist nicht so Stop crying, it's going to get 아무리 추워도 역시 아이들은 떠날 생각이 없다. next year, it's going to get better. Wart ihr schon mal hier? Nee, das erste Mal. Und wie ist sie? Sehr schön. Sehr gut. Also, meine Mutter hat mir die Bilder geschickt und sie kommt jetzt nächstes Wochenende auch mit meiner Tante. Also sehr, sehr schön. Also es ist ein bisschen kalt, weil wir haben eigentlich nicht geplant, heute nach oben zu kommen, aber es ist sehr gut. 계획에 없던 일이지만 가치 있는 풍경을 본 건 나도 마찬가지. 가을의 첫눈이자 겨울을 시작하는 새눈을 밟으며 색다른 독일 알프스의 풍경을 눈에 꾹꾹 담아본다. 이번 가을 여행의 가장 서쪽,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다. 이곳은 바다같이 넓은 태주강을 끼고 있어 일찍이 유럽 대륙의 남과 북을 바다로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도시의 번영은 건물과 도로 곳곳에 남겨져 있다. 리스본의 상징, 노란색 트램을 보니 포르투갈에 온 것이 실감이 난다. 리스본 여행이라면 바로 이곳, 호메르시우 광장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모든 건물들이 파괴된 뒤 만들어진 이곳이 도시재건의 상징이 됐고, 이 개선문이 리스본 시내로 들어가는 관문이 됐기 때문이다. 대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 자리에 지금은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Mesmo que fuja em desespero, ela aparece em qualquer lado, por mais que eu quisesse ter só minuto de descanso, por muito que eu lhe prometesse. 1957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기둥의 부두를 통해 여행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포르투갈 여행을 시작한다. 길을 걷다 보니 문양이 새겨진 도로가 눈에 띈다. 작은 돌들이 박힌 도로, 바로 칼사다 포르투게자라고 부르는 포르투갈 특유의 포장도로다. 포르투갈 곳곳에서 이러한 특별한 문양을 자주 볼 수 있다. 우아하기도 하고 때론 격정이 느껴지는 칼사다. 고대 로마 시대의 자갈길과는 다르게 포르투갈의 칼사다는 기하학적 문양의 예술미를 뽐낸다.
칼사단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칼세테이로란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다. 장인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분량은 고작 1제곱미터 정도. 도시의 도로 포장 그 자체가 시간의 흔적인 셈이다. 리스본 시내 골목을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다. 리스본 구시가지 골목골목에는 여전히 시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곳에서 만난 건물들은 다양한 문양의 타일들로 그 운치를 더하고 있는데 신기한 건 그 문양이 어느 하나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한 건물에 있지만 대문 크기도 각각 다른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한 가지 더 눈길을 끈 것이 이 골목의 집들은 집주인의 사진이 명패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화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멋지게 드러내는 이들의 방식에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리스본이 어느새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 리스본 하면 노란 트램이 빠질 수 없다. 트램은 리스본 곳곳을 다니며 관광객뿐만 아니라 리스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생각보다 아늑한 크기. 최대 38명까지 탈 수 있는 트램의 내부는 손잡이하며 정차 신호하며 우리의 버스와 닮아 있다. 일반 도로에 설치된 철로를 따라 일반 차들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트램. 때로는 아주 좁은 골목을 지나며 건물들과 부딪힐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기도 한다. 굽이굽이 골목길을 지나면 창밖으로 진짜 리스본이 펼쳐진다. 가끔은 지나가는 버스와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서로를 양보하고 지나가던 시민과 반갑게 인사하기도 한다. 어느덧 트램은 언덕 위까지 올라와 전망대에 이르렀다. 아름다운 색으로 유명한 산타루치아 전망대. 이곳에서는 리스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석양을 받아 빛을 내는 주홍색 지붕들과 함께 리스본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다가 1938년에 재건한 쌍조르제 성, 그리고 1755년 리스본 대지진에도 파괴되지 않은 리스본 대성당이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멋진 풍경 이외에 이 장소가 더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전망대를 돋보이게 하는 파란 빛깔의 타일 장식 때문이다. 전망대 한쪽 벽에는 파란 타일의 벽화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포르투갈에서만 볼 수 있는 도자기 타일, 아줄레주다. 나는 이 신비한 푸른빛 타일, 아줄레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태주 강변에 위치한 아줄레주 박물관. 이곳은 본래 16세기 성모 수도원으로 쓰이던 건물로 그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당시 예배당으로 쓰던 성당이 다양한 문양의 타일과 함께 남아있다. 이는 포르투갈을 한때 점령했던 아랍인의 취향과 타일의 원산지인 스페인의 디자인이 섞인 결과다. 성당 내부 빈틈없이 금박으로 장식된 기둥과 벽은 포르투갈의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성당 내부에 아줄레주가 숨어 있다. 광택을 낸 타일 하나하나를 붙여 완성된 거대한 벽화. 중국의 청화백자에서 영향을 받아 파란색과 하얀색만으로 만든 아줄레주. 그런데 이 박물관의 백미는 따로 있다는데 바로 박물관 3층에 위치한 이 작품이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리스본 재건 이전의 모습을 아줄레주로 담은 유일한 작품이다. Lá no cimo, o Castelo de São Jorge, que ainda conhecemos hoje em dia, a sede de Lisboa. O grande torreão que albergava a biblioteca e a sala do trono vai desaparecer com o terremoto. Os armazéns da Casa da Índia, onde eram armazenadas todas as riquezas que vinham das colónias portuguesas, também desaparece. 시간의 흔적들. 타일이 놓여있던 장소에 따라 타일의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그 안의 이야기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행선지 포르투로 향한다. 리스본에 이은 포르투갈 제2의 도시 포르투는 도시 한가운데로 도루강이 흐르고 있어 포르투 특유의 운치를 자랑한다. 건물 전체를 아줄레주로 장식한 알마스 성당은 팔레트 위에 존재하지 않는 포르투갈이란 색을 일찌감치 만들어냈다. 포르투에도 밤이 찾아오고 무작정 걷다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발길이 멈춘 이곳. 파두 공연장이다. 파두는 포르투갈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음악으로 운명의 굴레와도 같은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온 포르투갈 사람들의 한이 담긴 음악이다. 대개 포르투갈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의 연주에 맞춰 솔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형식을 갖추는데 그리움이나 슬픔 같은 애절한 내용이 가을 날씨와 어울려 더 구슬프게 느껴진다. 그리고 내 눈과 귀를 순식간에 사로잡은 바로 이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색채가 눈에 들어온 가을의 유럽 여행. 포르투갈의 마지막 밤이 깊어간다.